시장 짚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자가 있는 기업 보기 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현재의 장세 설명드려봐야 되겠죠. 저번 주도 그랬고요. 저희가 4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사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지속 가능한 협상이 될 건지 아니면 최종 사인이 이루어지든지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든지 그런 그림이 드리워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월요일에 뉴스가 나왔죠. 시청자 여러분들 좀 놀라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맞췄지?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협상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G20 정상회담 6월 28일, 29일이에요. 6월 말이죠. 근데 6월 1일 날부터 중국은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복 관세를. 그리고 5월 말부터는 미국이 이제 그 25% 추가 관세 매기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매기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5월 달 내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6월 1일 날 중국이 보복 관세 매기는 거 연기할 수 있고 6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이 25% 추가 관세 매기는 거 연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월 달 내에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증시에 또 훈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4시 클럽은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결론로 넘어갈까?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물음표가 발생할 거예요. 우리 24시 클럽의 예상은요. 협상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G20 정상회담 때 사인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드디어 협상을 이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두 정상이 시장에 넘길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전혀 이게 제 얘기가 믿기지가 않죠. 서로 물어뜯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덤비고 있는데 무슨 협상이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협상이란 것은 내가 갑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요. 또 강한 임팩트를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말싸움들이 이루어지는데 막상 협상 테이블이 진행될 때는 온화한 분위기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제 왜 우리 24시 클럽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1차 토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힐러리 후보였죠. 서로 후보 진영일 때 서로 만나가지고 1차 토론을 할 때의 모습인데요. 그때 트럼프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중국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들을 모조리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던 얘기들을 다 보시게 되면 위안화 가치도 떨어뜨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중국을 주적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한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 자기 나라를 재건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직업들을 잃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업률도 다 중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건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트럼프는 2차 토론 때에도 이런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갑자기 청소년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트럼프가 딴 얘기를 합니다. 작년 우리 무역 적자는 거의 800조였습니다. 또 무역에 있어가지고의 불균형을 또 강조하면서 또 중국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2차 대선 토론 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중국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중국 때문에 미국이 어려워진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얘기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뻐그러지게 된다, 결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으로 넘어가냐면요. 요걸 보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피터 나바로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정치권에 입문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딱 쓰고 이 책을 들고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죠. 이 사이가 토슈어인가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이가 이 책을 트럼프에게 권합니다. 그 트럼프가 이 책을 딱 받아가지고 데스 바이 차이나를 딱 보고 이 사이를 정치권에 입문시키고 그리고 피터 나바로를 백악관의 국가무역제조업위원장으로 끌어오죠. 그만큼 트럼프가 이 책을 보고서 감명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이 책을 통해서부터 그리고 모든 정책이 중국 때문이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대통령이 됐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국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만약에 결렬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 기세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하나의 중국을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몽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그 전략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균열을 깨하는 행동들을 진행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 균열의 행동은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올해 4월 16일 날 트럼프는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미 국무부 F-16 훈련 지원 프로그램 대만 수출 승인. 대만과 지금 중국이 껄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의 중국에서 지금 대만이 자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만에다가 전투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4월 16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네 대만한테 우리가 군사 지원할 거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또 5월 10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서로 막 협상하고 있을 때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은요.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 끌고서 중국의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뭐예요? 군사적 압박이라는 거죠. 중국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적 압박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에게 그 정책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힘의 논리입니다. 과거에 요거 친구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짱은 누구죠? 미국이고요. 부짱은 중국입니다. 그 친구란 영화에서 부짱인 장동건이 내가 욕이죠. 예. 내가 네 꽃다발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우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짱이 네 죽고 싶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건이 깨갱거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힘의 논리로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결렬되게 되면 내가 네 꽃다발이냐 중국이 이러지만 미국이 죽고 싶나 이러면 게임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은 분명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미 소련의 냉전 시대 때 소련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잘 봤잖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20세기 때 산업의 쌀인 그 기름 때문에 중동에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미국은 어떠한 행위도 진행하는 국가라는 거죠. 중국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지도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데, 지금 남북 경협주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한테도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필요한 카드고요. 특히 미국한테는 북한의 카드가 필요해요. 미중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반도 지금 정세는요. 1차적으로 미중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고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 경협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그렇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종목들은 남북 경협 사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 순서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먼저구나. 이래 순서가. 그리고 나서 남북 경협주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거 설명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미중 간이 지금 다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얘네가 왜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예요. 올해 1월 달에 기술 패권에 대한 주장을 좀 글로벌 시장에서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미국한테 기술 패권을 주장하지 말아요. 이렇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기술 패권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기술 패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마라톤을 합니다. 자, 토끼가 막 떠요. 토끼는 미국이에요. 거북이는 중국이죠. 토끼는 기술 시장에서 너무나 앞지르는 미국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계의 모든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건 뭐 소프트웨어건 모든 IT 시장의 선도 기업은 나야 하고 막 달리는데 거북이가 엄청 빠른 거예요. 토끼가 뭐 중국 쟤는 뭐 기술이 있나? 아무 생각도 없이 보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옆에서 계속 어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시장을 이끄는 거, 미국 시장이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끕니다. 아마존은 어떤 기업이에요? 전자상거래의 혁명을 가지고 온 기업이에요.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리고 클라우딩 이런 것들의 혁명을 가지고 온 기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존은 94년도부터 계속 키우고 막 정부에서 지원하고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국은 그걸 딱 보더니 알리바바라고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기업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따라해요. 순식간에 중국 시장을 다 장악하죠. 근데 여기서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동남아도 진출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아마존을 똑같이 뺏겨놓고. 그리고 재미난 건 아마존은 중국을 진출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이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정부에서 이럽니다. 우리 체제 보완을 때문에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 외국 인터넷 기업은 진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똑같이 뺏겨놓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것만 있냐? 구글. 우리 유튜브 지금 엄청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구글 엄청 많이 하죠. 모바일로 서칭도 많이 하고요. 미국이 자랑하는 이 구글을 중국 기업들은 날로 따라해가지고 바이두나 텐센트와 같은 기업이 똑같이 따라가지고 구글처럼 중국 시장에 자리를 잡아요. 먹히죠.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그냥 자기네 땅에서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동남아시아 시장, 신흥시장 진출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구글은 중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냐? 아니죠. 우리 체제 유지 때문에 구글은 우리 시장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뺏겨놓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기술 패권, 직접 재산권의 도용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인데 중국은 고스란히 화웨이라는 기업이 뺏겨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꾸 화웨이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따라가가지고 칩도 따라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비메모리 칩, 시스템 칩 다 따라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거기만 머물러 있냐? 아니죠. 동남아시아 시장, 인도, 남미 시장 심지어 미국으로 역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지적 재산권의 도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또한 기술의 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등수평이 말했던 시장을 내주고 기술과 자본을 얻어라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도 안 내주고 기술과 자본을 뺏기니까 뺏어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하는 거고 어쩌면 미국의 이 목소리가 정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EU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적 재산권의 도용, 누구의 추상적인 그 아이디어를 도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그거는 기술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결과는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쪽으로 힘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중국이 이렇게 기술을 도용하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가지고 피해를 본 기업이 과연 미국의 기업만 있냐 이거죠. 가장 많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본 국가는요.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수가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조선사업 왜 힘들어졌어요?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저가로 조선 배들을 만들어내니까 대한민국 조선사업이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 기업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대한민국 태양광 사업 왜 무너졌습니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왜 줄 도산이고 왜 부도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중국에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통해 가지고 난립하니까 대한민국 태양광 업체 힘들었던 거죠. OCI 주가가 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까? 중국 때문이에요. 다 중국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됐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 전 세계 자동차 소비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10%였는데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현대기아차 잘 나갔죠, 중국에서. 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전기차 육성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국의 기업들 키워야 돼. 그래서 전기차 기업들한테 보조금, 전기차 사면 국민들한테 보조금 줄 거야. 누가 현대기아차를 삽니까? 전기차를 사지. 그런 환경을 중국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주 보조금 정책이나 무역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국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BOE. 중국이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업체 기술 다 가져간 거예요. 어디였습니까? 옛날에 현대 디스플레이. 그거 인수해 가지고 뺏어가 가지고 그거 다 뺏어간 게 아니라 사 가지고 와 가지고 다 가져간 겁니다. 모든 기술. 그 덕분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어떻게 됐어요? BOE가 지금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업체만큼 만듭니다. LG 디스플레이 월붕이거든요. 걔 10년 내내 떨어졌어요. 10년 내내. 10년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 중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가전, 샤오미라는 가전 스마트폰 뭐 때문에 힘들어졌습니까?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왜 떨어졌어요? 중국 기업들 때문에 떨어진 거죠. 대한민국 칩 이런 거 다 가져가 가지고 뭐 미국의 칩도 많은 거 도용해 가지고 자기네 거 만든 겁니다. 가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떨어지고 가전 시장, 뭐 TV 시장, 우리나라 LG전자 시장 점유율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금야금 그들이 침공해 왔기 때문에. 다 중국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동이 걸린다라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요소의 알트니라고 표현할게요. 알트니가 제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정말 우리 예상대로 딱 타결이 돼가지고 지적 재산권 문제를 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나 제재를 가하는 요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증시에 훈풍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얘기죠. 중국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대한민국 지수였으니까요. 자, 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중국이 지금 건드는 것 중에서 제일 찝찝한 게 반도체죠. 시진핑 주석이 인간의 심장과 같은 반도체에 170조 원을 투자해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좋아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 좋은데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의무적으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써라. 니들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써야 된다. 나머지 거 그렇게 뭐 한국산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요소를 IT 업체들에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의무적으로 자국의 기업을 또 육성하는 무역의 불균형의 한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찝찝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반도체. 근데 지적 재산권 문제 제재 가하기 시작하면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리는 거고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 수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조금 정책 계속 지원해가지고 육성했어요. 자국 내 전기차 업체들, 자국 내 2차 전지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거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순풍을 달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수가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5월 15일 날 전일자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이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종목들은 왜 강했을까요? 그렇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매기가 들어갔다.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 섹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차기에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5월 15일 날 강했던 종목들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 저희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IT 쪽을 무조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의의 개념인 사물인터넷, 거기에 당연히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5G, 인터넷은 5G잖아요. 이와 관련된 종목이 강했죠. RFHIC,
뭐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KMW 이런 기업들. 제가 저번에 방송 때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RFHC는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런 IT 기업으로 시장은 주도주 판세가 만들어진다. 미중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그 4차 산업혁명의 또 광의적인 개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작년부터 이야기 들었던 종목입니다. 테스나 뭐 저번 주에 나갔던 종목이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100% 이상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뭡니까? IT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사물 인터넷. 사물에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죠. 메모리 칩 당연히 들어가죠. 센서 들어가죠. 그거 다 테스트해주는 업체지 않습니까? 테스나 이런 기업들. 그리고 네페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광의의 개념의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가 지금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미중무역협상 타결됐을 때 어떤 종목이 치고 나간다고요? IT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뺏겼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제동. IT 기업들 치고 나가고요. 또 광의의 개념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그것도 IT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광의의 개념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확대 해석해가지고 저번 주에 설명드린 종목 중에 첨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첨보. 해자가 있는 기업. 왜 확대 해석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이것이 광의의 개념의 사물 인터넷이냐. 자, 사물이 인터넷이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도 자율주행도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사물이 IT 기기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IT 기기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 그러니까 휘발유로 가는 차량이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이 디지털로 변화해야 돼요. 디지털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용 방식 자체가 엔진이 아니라 모터로 전환돼야 된다는,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광의의 개념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첨보, 요 기업도 어제 시장 반등 나올 때 어땠습니까? 10% 이상 강한 반등이 나왔죠.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된다. 설명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도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길게 얘기했네요.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자, 해자가 있는 기업은요. 양극재 관련된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니켈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차는 멀리 가는데요. 니켈의 함유량을 가장 많이 함유시켜가지고 전기차를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중에 있는 기업들은 보통 60% 니켈을 쓰는데요. 동사는 80에서 88% 이렇게 니켈의 함유량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사가 이제 매년 지금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은 30%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하이니켈 시장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만들어내는 것은 니켈의 함유량이 많으니까 하이니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이니켈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지금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하이니켈은 15%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75%까지 증가할 것이다. 거의 5배까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매출액도 5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NCM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요거는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LNF, 코스모시스인데 에코프로 BM. 그런데 이제 하이니켈 요 NCA라는 거 니켈 함유량이 80% 이상 들어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BM 전 세계에서 스미토모화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이 딱 2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가는 바로 이 진입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실적. 경쟁업체인 LNF, NCM6이 그러니까 니켈의 함유량을 60% 정도 함유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에코프로 BM 대비해가지고 기술은 조금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적자 전환했어요. 이번에 1분기 때. 작년에 1분기 때 80억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마이너스 15억으로 떨어졌죠. 하이니켈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하이니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2000년제 안 좋다 안 좋다라고 했는데 43% 증가했습니다. 145억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 이유는 하이니켈로 지금 전기차 시스템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동사의 주 매출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가 만들어내는 하이니켈 전기차 소재는요, 배터리 소재는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니코어가 SK 이노베이션의 50% 이상의 그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납품하는 업체 중에. 근데 올해 2월 기준으로 2019년 5월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이 72%를 차지해요. SK 이노베이션의 거의 뭐 대부분 들어가는 현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SK 이노베이션의 생산 캐파 내용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게 그 6기가와트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2022년도가 되면 지금 다 그 3년 지나고 나서 6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0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의 생산 캐파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BM의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0배. 여기에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캐파 전망도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1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3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동사의 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 신규 상장 처음에 했을 때 그 가격이 6만 원 이하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여기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해자가 있는 기업 에코프로 BM을 설명드렸습니다.